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음 주 있을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랠리를 보였던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네, 아마 사상 최고치 이렇게 경신 이런 부분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죠. 다우와 S&P 500 0.5%대, 나스닥은 0.6%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반도체 주들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 넘게 하락했고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 올라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상승률이 지난달과 1년 전에 비해서 확대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특히 또 이제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은 4.3%까지 상승했고 30년물 입찰이 좀 약하면서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약했습니다. 2년물도 4.2%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오전에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담화가 진행되면서 다소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글쎄 오늘장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잠시 후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탄핵 전국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절벽 심화가 우려되면서 실수요자 사이에 한숨이 깊어진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을 찾아 오프닝벨을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경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위기가 점차 실감이 나는 사진입니다. 한편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화하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3%, S&P 500이 0.54% 내렸고 나스닥도 0.66% 하락했습니다. M7 중에선 5개 종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2만 선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 많이 오른 만큼 간밤에는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0.60% 오른 반면 엔비디아가 1.4%대 하락했는데요. AMD나 인텔은 오르고 마이크론이나 퀄컴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0.13% 소폭 올랐는데 이 소프트웨어 진영 안에서도 개별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0.56%, 알파벳은 1.5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메타도 0.30% 쉬어가고요. 또 최고가 경신했던 테슬라도 1.57%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쉬어가는 가운데 섹터별로는 경기 방어주나 리츠 섹터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대부분 섹터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면 좀 살펴볼 것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도비,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내년도 매출 전망을 낮춰 잡았습니다. 그 여파로 정규장에서 13% 이상 급락했고요. 또 AI 소프트웨어 쪽 투자 심리 영향에 미치는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중에서는 이 반도체 매출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했습니다. 또 분기 배당금을 11% 넘게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4% 이상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던 건 역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전월 대비로는 0.4% 오르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의 연간 상승률인데요. 또 식품과 에너지, 또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습니다. 11월에는 이 상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상품 가격 전월 대비 0.7% 올랐는데 이 상품 가격 상승분의 약 80%는 식품 가격이 급등한 탓으로 보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이나 닭고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어제 CPI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던 과는 달리 CPI 선행 지표로 알려진 이 PPI가 시장을 예상치로 웃돌면서 뜨거웠던 어제 시장의 온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스인플레이션 궤적은 희망적이면서 동시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계속 내려가곤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한번 볼까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직전주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면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매주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평균치 한 4주치를 합계해서 보면 평균 정도가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이전 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 이 PPI와 고용 지표를 보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뜨거운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미 국채 수익률도 덩달아 뜁니다. 2년물은 4.19%대, 10년물은 4.3%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25bp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내년 금리 인하 폭은 두 차례로 대폭 조정했습니다. 1월에는 동결을 하고 3월과 7월에 각각 25bp씩 인하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ECB는 주요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ECB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50bp 인하를 검토하는 일부 논의가 있긴 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내년 원유 공급 과잉 전망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합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쉬어갈 때 시장 흐름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가 최근 선보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구형 모델과 같은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7나노 기술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였죠. 자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깜짝 선보이면서 규제가 무용지물이다. 보기 좋게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업계 충격을 주었지만 이후 미국의 강력한 추가 제재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출 통제로 첨단 장비 활용은 원천 봉쇄돼 기술 격차는 다시 또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막대한 방위 산업 계약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국방부까지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는 아예 일감을 주지 않겠다. 이중 압박에 나서면서 허들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맞불 카드 표적이 된 엔비디아도 상황이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엔비디아가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번졌는데요. 사측은 이와 관련해 거짓 루머라며 일축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고 앞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 상황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또 이와 별개로 중국에서 AI 자율주행 연구 인력 모시기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200명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올해 중국 법인 직원 수는 4천여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규제로 첨단 반도체를 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 올 3분기 54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달한 만큼 이쪽도 저쪽도 놓지 못하고 고민만 깊어져가는 요즘입니다. 트럼프의 귀환에 빅테크들이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앙숙이라고까지 불렸던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는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요. 단 한 번도 대선 후보들에게 기부한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트럼프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메타가 트럼프는 물론이고 공화당의 표적이 되어온 데다 직원들 역시 좌파에 가까운 경향이 이었는데 저울추가 옮겨지고 있다. 빅테크들의 우향우가 지속되고 있다 짚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가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지목한 앤드루 퍼거슨 역시 빅테크 저격수로 불릴 리나칸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반독점 강경파라 빅테크를 향한 철퇴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세를 낮추고 화해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회 제출된 법안을 보면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고 주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다만 주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이기도 하고요. 이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텍사스 주의원과 함께 입안에 참여한 비영리 비트코인 옹호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는 현재 10여 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랠리에 불을 지필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장 초반 대통령 담화에 출렁했던 우리 시장은 장 후반 다시 상승 궤도를 타면서 3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현지 시간 10일을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11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된 데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뛰어오르자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당에서 탄핵안에 대한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이번 주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도 반도체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그동안 흔들렸던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PSK홀딩스가 5.08%, 에이직랜드가 3.64% 올랐고요.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3.58%,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52%, 2.5%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모멘텀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퍼졌습니다. 위고비 애용가로 알려진 머스크 CEO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미국인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GLP 억제제를 대중에게 초저가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머스크가 도지 수장이 되면 비만 치료제 보험가를 낮추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SK그룹의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투조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펩트론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인벤티지랩이 11.22%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블루엠텍이 6%대, 애니젠과 대웅제약이 모두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급락했던 방산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K2 전차 수출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K2 수출에 동반되는 폴란드 현지 생산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지난 10월부터 협의에 들어가 K2 수출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무기청과 현대로템,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기업은 K2 전차에 대한 계약 최종 협상 단계에 있어 구매의사 확정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계약 조항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이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대로 K2 전차의 폴란드 행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K2의 현지 생산 협의 과정 중 생긴 조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방산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국영 GNM이 5.56%, LIG 넥스원이 4.84% 올랐고요. 또 그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평화산업 모두 4%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자사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적용했습니다. 챗GPT 통합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데요. 사용자가 시리에 질문을 할 경우 별도의 앱을 구동할 필요 없이 시리가 자동으로 챗GPT가 제공해주는 결과를 대답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사용자는 챗GPT의 콘텐츠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챗GPT 탑재와 동시에 사실상 본격 개막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AI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업그레이드 주기가 촉진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아이폰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어제 덕선 네오룩스가 8%, BH와 프로텍이 각각 7.67%, 4.61% 올랐고요. 그 밖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2.99%, LG 디스플레이가 1.8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 급락과 급등을 겪다 보니 어느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차트상 대표적인 상승 신호 중 하나죠. 이른바 적산병이 출현했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하면서 빨간색 양봉이 3일 연속 나타났는데요. 적산병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 시장 이대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떨어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시장 체크포인트 확인하고 가시죠. 어제 양대 지수 나란히 1%대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지나가면서 상승폭을 높이더니 1.62% 올랐고 코스닥도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연저점을 기록한 뒤에 낙폭의 90%가량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며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이를 방어하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35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도 2,48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다만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단을 높였는데요. 기관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664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77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1,434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앞서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쪽이 좋았다 보니 반도체 투톱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치고 나가면서 오랜만에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 낙폭 과대의 LG에너지솔루션이 7%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4.59% 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8개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1.4% 반등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휴젤, 클래시스 등이 상승세 이어간 가운데 시총 9위 자리가 또 바뀌었는데요. 반도체주 강세 속에 어제는 리노공업이 3.3% 넘게 뛰면서 9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HLB는 5%대 조정을 받았고 니가켄바이오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희비는 갈렸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0전 내려서 1,431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의 환율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도 소폭 떨어졌었다가 역외환율은 1,431원대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보합권에서 문을 열겠는데 다만 장중에 어느 정도의 출렁임은 예상해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변곡점이 될 텐데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9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15개가 넘는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당분간은 테마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지만 사업상 호재로 인식될 내용이 없는데도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급락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테마주 따라가기는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을 지나고 나면 12월이 반환점을 돕니다. 내년을 준비하셔야겠죠. 증권가에서 내년 시장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비관 속에서도 주도주는 태어난다며 뱀의 해, 스네이크라는 5가지 테마를 추천했습니다. S는 솔로플레이, 각자 도생 시대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알테오젠과 디어유를 주목했고요. N은 내추럴가스, 트럼프 전략 자산이 된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조선업의 부흥이 기대된다며 HD 현대중공업과 성광밴드를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K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업종, K-팝과 K-푸드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는데요.
관련주로 상반기에는 YG엔터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양식품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수혜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명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스네이크로 정리된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동안 주가의 호재로 작용해 왔는데요. 편입 이후에는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양자암호 관련주에서는 아톤이 상승을 했는데요. 구글 슈퍼컴퓨터가 10잔원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선보인 데 이어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구글에서 제안한 우주 양자 컴퓨팅 클러스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적산병까지 출현한 국내 증시 반등세에 제동을 걸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 저점 대비 낙폭을 모두 회복하진 못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커지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글쎄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네요. 이 가운데 또 고용 지표는 약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개월내 최고치고요. 그렇죠. 예, PPI는 좀 높게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뭐 지표 보는 분들 얘기로는 그거 하네요. 뭐 PC 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제 큰 서로 영향을 또 주지 않을 것 항목이 같다. 좀 서로 다른가 봐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1월 20일? 아니 뭐요? 아니 그 뉴욕 증시 그 타종한 거 개장 배를 알리는 거. 예. 이왕이면 뭐 취임할 무렵에 하시지. 타이밍이 사상 최고치가 저렇게 찍고 나면은 누구나 좀 먹고 나오고 싶은데 그런 타임. 어제 하루 그냥 개장부터 약보합을 해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으니까 조금 이제 체면은 안 서는. 어제 또 22, 25bp 내렸습니다. 세 차례 연속이고 중간에 B컷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B컷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100bp나 이제 금리가 내려왔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어제 금리를 50bp 내렸네요. 네네. 그래서 정책 금리 0.5%까지 그러면서 은근히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언급을 합니다. 또 세상이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나 싶기도 한데. 아니 오히려 지금 미국은 또 내년에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동결할지 이거 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장현재 캐스터가 또 키워드 잘 뽑았죠. 적산병. 저게 이제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이제 상승 신호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적산병 뜬다고 그 다음날 바로 뜨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계속 가면 적사병, 적오병이 되겠죠. 네. 보통 그렇게 강하게 뜨고 나서 또 조정받고 숨고르게 또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적산병은 추세 반전의 강력한 신호다 해서 한번 네.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우, 목소리 힘이 있으시다. 첫 출연이라서 목소리 힘 좀 내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 대표님 보자. 저기 뉴욕보다도 네. 뉴욕 항상 저희가 뉴욕 짚습니다만 어제 장중 흐름이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전에 조금 이렇게 눌리다가 오후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뛰었거든요. 그 혹시 그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모멘텀이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신고가 나와가지고 국내도 네.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10시 이전까지의 흐름 자체는 좋았죠. 생각보다 아까 적산병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정도면 진짜로 적산병이 이 정도 믿을만하다. 이제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순수하게 상승 종목의 개수가 10시까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발표 예. 이후에 좀 급격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좀 이제 변동성이 커졌죠. 즉 이제 분봉의 파동 자체가 좀 많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상승 종목 개수가 또 다시 하락하는 거나 이제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만기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만기에는 또 사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 선물이나 옵션 등 상방을 좀 잡아놨습니다. 네. 즉 이제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는데 예. 이제 오후에는 조금 지수 자체는 견고했습니다. 지수가 네네. 견고해서 대형주 위주의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핫했었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좋게 마감을 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담화문이나 변동성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를 이 정도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계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 이렇게 봐요. 예, 그렇죠.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네. 동반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런 지수 플레이에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네네. 대형주는 회복은 하긴 했지만 어제 삼성전자 사실 3% 이상 마감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작정하고 지수 자체는 더 이상 내리지는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외국인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매달 있는 옵션 만기, 예. 옵션 만기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위클리 옵션이라고 매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포지션 구축이 꽤나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형성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이제 뭐가 꺾여서 혹은 데이터가 안 좋아서 꺾였다기보다는 순수하게는 차익 실현이 나와서 약부하 혹은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국내 시장만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의의 결과록이 공개가 되고요. 오늘 이제 BOJ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대외 변수와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을 대내 변수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봤고 이제 뉴욕 증시 좀 볼게요. 이제 CPI에 이어서 PPI 발표됐고 이제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볼까요? 일단 CPI도 네.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고요. PPI도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 일단은 CPI 먼저 말씀을 드리면 CPI는 네. 애초에 좀 컨센 자체가 높았는데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세부 데이터를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중고차 가격 쪽에서 CPI 지표를 많이 좀 올렸는데 사실 이게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좀 돌아다니기 네네. 힘든 부분들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중고차 가격의 방어 혹은 상승률 따라서 경제의 지금 강함의 척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꽤나 강하구나, 이제 어느 정도
정도 고이디럭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든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I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실제로 내용 중에서 식료품 가격이 뭐 이제 조류 독감 관련해서 조금 올린 것을 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만한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높은 데이터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7%로 12월 보고 달에요. 있습니다. 네, 네.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무게성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번 달에 90%가 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동결로 좀 바뀌게 되면서 생각보다 패드워치가 슬슬 작동을 안 할 수도 이게 사실 맹신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경제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서 이거 패드워치에서 97%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놔두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엄청난 이제 빅테크들의 매물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고점 영역에서 적정 구간의 조정은 매번 필요했고요. 그런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빅테크 다 좀 하락은 했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냥 적정 구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 좀 빠졌습니다. 네. 이제 국내도 이제 혹은 국외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제 어제 공매도 리포트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까지 추세 하락을 할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서 반등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 좀 많이 빠졌고 네. 아이온큐는 그래도 조금 상승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네, 리게팅 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시트론이라고 예. 헤지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제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어제는 사실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네.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어제는 결국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를 낸 이력도 있고 사실 이전에 GM이 게임스탑 네네. 사태 때 공매도 리포트 잘못 냈다가 정말 큰 손해를 많이 본 그런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큰 규모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네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꿈에 대한 비용까지 다 지불한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보고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자 컴퓨터 쪽에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그런 유형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잡고 올라가는지 여부는 중요하고요. 분명히 이제 매번 그랬듯이 미국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나오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큰 틀에 봤었을 때는 그냥 장기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는 아이온큐. 네. 이죠. 아이온큐를 필두로 사실 이제 팔란티어도 어느 정도 양자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AI 국방 쪽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팔란티어는? 이제 그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분류를 하지만 예. 일단 양자 컴퓨터 쪽으로도 꽤나 분류가 되어 있어서 네네. 일단은 대장주는 팔란티어와 아이온큐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성 자체는 이제 당연히 리게팅 컴퓨터가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금요일 오늘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양자 컴퓨터들의 추가적인 매물이 오늘마저 출회를 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트론 리서치가 여기가 이제 주로 그 힌덴버그하고 같이 공매도로 주로 이제 네. 유명한 곳인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그 밈 주식 한번 아, 할 때는 네, 그때 아주 곤혹을 치렀고 네. 게임스탑에서 아주 후대기 혼났습니다. 완전 털렸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 양자 컴퓨터 쪽하고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다소 조심하라는 리포트를 냈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자기들은 숏 치겠다 이 말이네. 네, 실제로 이제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 예. 공매도를 아예 포지션을 오픈을 해서 아하. 공매도를 쳤고요. 사실 네. 이제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리포트는 아니었고 예. 거의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너무 많이 이 오른 거 가격을 아니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나? 근데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술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하기보다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나는 이거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유형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술적인 결함 혹은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결함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문제가 됐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덴버그나 리시스트론 이런 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장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욕을 그냥 뭐 엄청 먹을 건데 욕 먹으면 오래 살죠. 그러니 아니 미국에 잘 나가는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역학 관련 저렇게 공매도 내지는 원익이 나오면은 우리 국내는요. 국내도 사실 오늘 어제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뭐 미국 시장까지 같이 전동해서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있어요. 이제 30분부터 있을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대부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요? 시간에 거래해서 내놔도 그렇게 팔리지는 않은 매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팔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정은 확실히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됐던 이 양자 컴퓨터로 들어왔었던 돈이 예. 어디로 갈지가 아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정 자체는 피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기야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덤비시죠. 그죠, 이거 보통- 빠져나올 때 잘못하면 못 빠져나온다. 네. 뭐 그 정도는 각오하고 덤벼야 되는 쪽이 테마주 쪽이니까. 근데 이게 양자 컴퓨팅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에서는 테마주긴 합니다만 미증시 쪽에서는 이게 테마라고 보기 좀 어렵고 사실 양자의 예. 기술 자체가 순수하게 이제 예전에 뭐 초전도체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초전도체, 것처럼 예. 이제 완전히 없는 기술은 아니고 이제 국가 내에서도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제 한국도 유럽도 여러 가지 이제 큰 국가들이 이제 경쟁을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빅테크들도 매번 이제 새로운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구글에서도 그 윌로우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구글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유엔에서 2025년도를 양자의 해라고 좀 지정을 했을 양자해. 정도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위치나 혹은 이제 진행 속도를 예. 보시게 되면은 뭐 한 번에 지금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혹은 이제 매 분기마다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고 그게 기술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에 들어가자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조금 더 성장할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분명히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가 끝이냐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다. 분명히 양자 테마는 네, 쉬어갈 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이제 점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보다는 내가 적정 구간에서 더 사서 수익으로 나올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저께 우리 전병수 소장 나오셔가지고 중국 물가 지수를 설명하시면서 네. 중국에서는 돼지가 은행을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중국 소비자 물가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사람들 워낙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게 컸다고 하는데 요즘 또 미국 CPI를 보면서 자꾸 계란하고 닭고기 얘기를 하면서 뭐 조류독감 영향을 얘기하는데 네. 진짜 AI가 대세입니다 요새. 아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조류독감도 제가 처음 접한 AI인데 네. 그 뭐 에이비언 인플루엔자인가 해서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야 그러면 미국에서는 혹시 조류독감 관련주는 안 움직이나요? 미국도 사실 국내보다 훨씬 더 테마 이슈들에 민감하겠죠. 민감하고 사실 민주식 움직이는 거 보니 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네. 네. 어제도 보시게 되면 좀 회계 문제 터진 기업은 뭐 70% 이상 하락하는 하루 만에 하락하는 그런 아하. 기업들도 나오기 네. 때문에 테마 이슈 분명히 사실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조류독감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있어서 사실 이제 PPI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 계란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란도 많이 돼지고기가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가듯이 미국도 아. 이제 계란을 오믈렛 많이 해 먹으니까 예. 많이 계란 쪽에 좀 민감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PPI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게 계란을 가지고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고려하기에는 그런 요소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제 큰 변동성 자체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돼지고기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 한국의 뭐 쌀 지수, 혹은 이제 이런 지수가 비슷하듯이 거의 돼지고기가 그러니까. 소비의
척도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아닌가, 혹은 이 내수가 조금 더 꺾이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게 소비자 물가 지수 때 매번 이제 하는데, 중국은 지표 지수가 너무 안 좋죠. 매번 네. 경기 부양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CPI 지표가 오히려 또 빠졌습니다. 미국은 올랐고 이제 중국은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국은 지금 백해가 무익한 상황이다. 어제도 경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어제 항생 야간 선물과 그다음 본토 야간 선물 보시게 되면 왔다 갔다 좀 진폭이 컸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중국 쪽도 한번 금리 인하 이후에 자금들이 이동을 하려. 사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고 부동산 위주의 지금 이제 경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대기 중인 좀 외국인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 외국인들의 대기 자금 자체는 꽤나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가 좀 늘어났는데, 네. 이게 외국인들이 따로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국내 채권을 샀다는 거는 국내 채권을 팔고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분명히 사실 저번 주에 화요일이었던가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산 하루가 있었는데 네. 계엄령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전국이 마무리가 되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들 오늘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자주 접하는 뉴스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진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세요. 네. 거기 개별 종목 투자가 됐건 뭐 ETF가 됐건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이제 늘 어지간하면 이 장 갑니다라고 얘기하던 분들, 예를 들면 톰리, 그리고 제레미 시걸 교수, 이분들이 어제 살짝 이제 내년은 금년만큼은 아닐 거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사상 최고치고, 우리 김진만 대표 보시기에 네.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건너들 가시는데, 혹시 이러다가 좀 뭐 몇 달이라도 이렇게 또 조정 나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어떻게 사상 최고치예요? 바로 어제 찍었던 게 네네. 나스닥도 S&P 500도 지금 뉴욕장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거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 보세요?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다? 일단 뭐 재미있는 지표를 제가 하나 오기 전에 좀 봤는데, 네. 자, 만약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매번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예. 너무 지수 자체도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JP 모건에서 발표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3.8%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즉, 이 장에서 네, 이런 부회장에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이 넓고 상품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나 이제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사실 대형주 위주만 했어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개별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빅테크들 혹은 이제 빅테크 관련된 ETF를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지수 추종하는 이제 ETF, 그다음에 지금 연말 시즌이니까 ISA나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미국 관련된 ETF를 국내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뭐 주의에 대해야 할 사항은 지금 환차익과 환차손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작년에 넘어가셨던 분들께서는 1,300원대 환율에서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순수하게 환차익만 10% 넘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예. 환차익이라는 게 예. 환차익 자체로 하게 되면 정말로 큰 이득이지만 네네. 환차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환차익 손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계좌가 크게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400원, 1,450원보다 환율이 더 올라가기에는 그래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더 오히려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이 너무나 싸니까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조금 비중을 늘려볼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1,400원 위로 올라가서는 그런 이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 주식도 매번 그랬듯이 많이 오를 때 가파르게 많이 오르듯이 하락할 때도 정말 무섭게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관심 종목분들에서 1배수 종목보다는 2배, 3배 하는 이제 ETF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사실 뭐 1배, 1배수짜리로는 내 심장을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네, 다들. 3배 정도는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은 3배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책 자체의 기조는 유지가 되되 오늘과 내일의 발언 무게 자체가 좀 다릅니다.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지금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폭락만 기다리기에는 그래도 또 폭락을 기다리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구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국내 시장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게 대외적이나 대내 전수가 좀 없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 또한 꽤나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차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화로 좀 바꿔서 국내 괜찮은 종목들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도 여전히 내년도에 M7 위주로 해서 빅테크 위주의 강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 높아지는 성장세를 다 좀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국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화끈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EPS, 즉 주당 순이익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의 성장 자체 스토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차익, 환차손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서라도 미국 쪽 투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금 환차손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면은 네. 좀 너무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니까 네.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기술주들도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번 고점에 대해서 환차 손해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고점인데 내가 이제 환전을 하는 순간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또 실망감을 가지거나 슬플게 해서 남들 네. 다 벌고 있는데 나만 사실 못 버는 게 당이 제일 어려운 시장 중에 좀 하나인데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 보시는 것도 꽤나 이제 좋은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양자가 컴퓨팅 관련된 종목 미국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도 좀 요즘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조금 선택지 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400원이 넘는 환율을 고려를 뉴노멀이라고 1,300원대도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 1,400원대도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을 거야 했지만 1,400원대 환율이 유지를 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매번 그랬듯이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고 환차 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미국 쪽으로 추가적으로 환전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위주의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요즘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ETF도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데 국내에 2배짜리도 이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이제 눈을 돌려보시게 되면 사실 선택지가 꽤나 많이 넓어진 상황에서 미국 투자만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국내와의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의 유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제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마이너스 0.9%니까 거의 1% 가까이 조금 이제 다시 또 밀리기도 했는데 자 지금 우리 그래요 이제 각자의 실제 수익률하고 지수 움직임하고 다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장의 센티멘트가 또 회복되려면은 일단 지수부터가 2,500대에 올라서주고 이러려면은 반도체 주주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뭐 모처럼 한미 반도체도 움직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쪽 부분 어떨까요? 일단은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내년도에 네. 이제 디램과 낸드 쪽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커버를 좀 해줄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HBM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축소보다는 확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9대 0.5대 0.5라고 지금 비율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선도 시장의 90%의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작은 HBM 시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HBM 예측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만 이제
비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선도적인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점유율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이닉스와 너무나 이제 많은 공급량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이제 빅테크들이 다 그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라인을 다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지금 HBM3E는 조금 포기를 한 것 같고 이제 4로 넘어가게 돼서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혹은 이제 HBM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조금 강하게 예. 거래량이 붙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HBM 시장이 내년도에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하이닉스와 어느 정도 이제 협업 자체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시장은 이제 내년도 반도체 시장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이 D램과 낸드 쪽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네. 이제 창신 반도체 지금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사실 D램 쪽과 낸드 레거시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지금 중국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DDR4 재고도 많기 때문에 이 재고 가치가 얼마만큼 상계가 안 되느냐가 내년도에 좀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조금 더 해서 아예 이제 점유율로 밀어붙이거나 혹은 이제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저점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D램과 낸드 쪽 점유율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HBM 시장 자체는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레거시 쪽은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만 들어와도 시장 자체는 조금 환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시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D램과 낸드 쪽은 조금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고 HBM은 여전히 성장성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80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600원, SK하이닉스는 2%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2,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6만 원.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500원. 셀트리온 0.4%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6,900원. KB금융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9,500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4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만 5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이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7천 원. 엔캠,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어제 펩트론 상한가 갔었죠. 오늘 6%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50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종목 장세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뭐 동시효과에 대해서 뭐 제가 신뢰 안 하는 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저 동시효과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싶네요. 뭐 어쨌거나 뭐 지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도 같이 조정인데 통상 뭐 적산병 나왔으면은 뭐 조정이 한번 뒤따르고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요. 김진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결국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현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해서 좀 다시 관심을 가져 아니면 영 빼고 마라 이게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어제 또 우리 종목들 가운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확 그냥 뜨면서 전고점을 열어버리네요. 이 조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쪽은 지금 대외 변수나 대내 변수에 조금 그래도 별로 영향이 안 받죠. 덜 다행히. 받는다. 예, 성장 자체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내 변수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여러 예. 가지 미팅들이 예.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내년도까지 이연 매출이 되게 무서운 게 내년도에 대한 밸류 평가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방산 쪽이 좀 많이 두들겨 맞았던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조선은 그래도 다행인 게 협업 자체가 이제 조금 사기업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대내 변수에 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었고, 성장도 하고 있고 섹터 사이클도 아직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자체까지 이제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현대미포나 여러 가지 조선 쪽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좀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선주들도 지금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 기자재 쪽에서도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는지,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의 성장세도 눈에 띄지만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피팅 밸브도 그렇고 아직 이제 한국에서 덜 오른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선주 대형주들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자재들에 대한 흐름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루에 그래도 뭐 한 수십 개 이렇게 차트부터 쭉쭉 훑어보는데, 아니 저 잘잘한 것들 말고 이 굵직한 것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쪽이 저는 그림이 좋아 보여요. 네, 네, 중국 쪽에 좀 소비의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아마 오늘 만약에 오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해서 이제 소비 관련된 이야기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중국 이제 소비 관련주 대장주죠, 화장품 관련주 예. 흐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이제 높은 밸류의 화장품 가격들이 중국 쪽도 비슷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중국인 입장에서 그냥 애국하는 기업,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를 뺏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좀 희비가 많이 갈리고, 실제로 좀 요즘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장품주들 내에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좋은 이제 화장품을 갖고 있고 그게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점유율을 많이 중소형 업체들한테 많이 뺏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장품 쪽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정책을 나오면은 한 단발적으로 이제 한 2, 3일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원래 주가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몇 천조의 위안의 경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취하기보다는 그래도 성장성 자체를 스토리를 써가는지 여부가 네. 파악을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보면은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형 뭐 삐아나,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VT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성장 스토리 자체를 잘 쓰고 있는 기업들은 예. 지금 실리콘투는 그 급락 나왔다 그래도 이제 하단부 지지가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VT는 신고가예요. 즉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중에 솔로 플레이 아마 리포트 삼성증권 리포트 중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솔로 플레이, 즉 이제 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잘 만들고 잘 파는 기업들만 조금 더 좋은 수급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시던 중소형주를 하시던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 혹은 이제 내가 좀 관심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갖고 있는 라인업들을 보시면 이제 바이오 임상 파이프라인과 비슷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잘 팔리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게 되면서 한번 이제 내년도 충분히 여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화장품주들도 지금 현재 좋은 위치에 좀 자리 잡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훈으로는 좀 삼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 2020년, 21년 여름까지 우리 뭔 짓을 한 거죠? 이게 178만 원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LG생건이, 생활건강이. 그랬던 놈이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졌고 금년 2월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33만 9천 원인데, 야, 여기서 이제 34만 원에서 36, 7만 원, 한 3만 원 정도 사이에 요 매물대만 열고 이러면은 그거 하겠는데, 야. 일단 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숨고르는 모습이었고 또 이 가운데 CPI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2월 달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 또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473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이고 혼조세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5,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떨어집니다. 17만 5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2.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9만 1천 원, 3%까지 좀 떨어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내림세로 95만 6천 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9만 7,800원.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8만 6,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으로 46,900원이고요. KB금융은 떨어지네요. 86,400원. 네이버가 소폭 올라갑니다. 2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OGN 오늘 0.8% 하락합니다. 30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지금 0.8% 하락으로 13만 3,800원. 에코프로도 0.4% 하락합니다. 7만 1,200원이고요. HLB가 2% 올라갑니다. 7만 1,900원.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5% 하락하면서 10만 8,400원이고요. 엔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4.7% 하락으로 14만 1,700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상승분 좀 하루 만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0.3% 떨어집니다. 리노공업 2% 상승합니다. 17만 4,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소폭 하락으로 소폭 상승이죠. 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강현실 AR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지금 버넥트가 15% 급등합니다. 3,200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3I도 12%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덱스터도 3% 상승 중이고 사피엔 반도체가 7% 이상 올라갑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이 6% 상승하면서 4,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맥스트도 8.6% 강세로 1,5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운텍 지금 6% 강세고요. 디모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 글쎄요. 서린바이오가 11% 급등하는데 투비소프트도 2% 상승 중이고 이건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이제 좀 엮이는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게임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액션 스퀘어가 지금 급등하고 스타코링크는 이제 동전주인데 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지금 대부시스터즈 1.9% 상승 중이고 이스트소프트가 3%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플레이위드가 3%, 2% 상승합니다. 딱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형주들, 주도주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테마별로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289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08억 원, 8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135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 11억 원 매수 5위, 외국인은 88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0전 상승한 1,4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이런 장이 어렵네요. 네. 네, 예.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뭐 용어는 없지만 적산병까지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4거래일 연속 상승, 5거래일 뭐 이렇게 합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잔잔하게 그냥 지수 조금만 빠져주고 다음 주에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움직이기보다는요. 크게 움직이고 여기서 더 가자 막 더 가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주말에 또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대형주들이 좋은데 우리 김 대표님 지금 개장초 흐름에서 뭐가 좀 짚어지십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양자 쪽도 그렇게 크게 양자 매물 때는 쪽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뭐 해외 예. 모멘텀도 있지만 뭐 국내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양자 쪽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루닛을 필두로 해서 의료 AI 종목들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시를 기점, 즉 이제 BOJ의 금리 결과를 발표를 이후로 조금 이제 변동성 자체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BOJ가 있나요? 네, 오늘 금요일에 이제 오늘 12시에 BOJ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네요. 주에 헷갈렸는데. 그냥 맞아요. 저 FMC 보고 바로 네. 바로 맞아요. 연결해서 헷갈렸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5일선 위에서만 마감이 돼도 크게 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 있을 이제 탄핵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다음 주까지 얼마큼 이어질지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세상에 좀 답변들이 좀 나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무리를 안 하고서 좀 끝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지금 딱 5일선 위주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 딱 오늘 딱 지금 마무리를 해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매물대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재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이런 코일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내일까지 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여파에 크지 않고 내일 있을 개내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코스피와 코스닥 주봉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많이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아도 국내 모멘텀 자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이게 또 양자 컴퓨팅이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신약 물질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면서요. 네, 이게 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신약 물질을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분과라서 이제 엄청 디테일은 못하지만 이제 좀 공부를 해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또한 계산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자 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해도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분명히 이제 양자 컴퓨터 쪽에 조금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제 기술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내가 갖고 있는 이제 무기 중에 하나죠. CDMO 관련주들의 아마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꽤나 이제 많은 밸류 체인들이 좋게 형성을 하고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 CMO와 CDMO 업체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루닛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 AI 쪽도 좀 괜찮은 거예요?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루닛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루닛만. 뷰노나 이제 뭐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하루하루 좀 진폭이 있지만 지금 네.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루닛밖에 없고 이제 24년 이제 12월 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이야기에서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데이터와 기술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다른 의료 AI 종목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지금 5%, 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하드웨어 쪽에 돈이 급하게 들어가고 이제 24년도가 엔비디아의 해였던 것처럼 이게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내년도는 이런 AI 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지금 이제 챗GPT 저도 이제 가끔 애용을 하는데 네. 슬슬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씩 구독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맞아요. 여기서 매출이 얼마만큼 창출이 되느냐가 이제 내년도 흐름이고 지금 올해 미국도 그렇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료 AI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의사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보다 컴퓨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게 되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수기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의료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너무나 좀 편하다라고 네네.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작은 병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의료 AI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성장이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딥노이드나 이제 뷰노 같은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거는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루닛을 보시게 되면은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그래도 아직은 적자긴 하지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루닛은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의료 AI는 지금의 흐름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적자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 개선이 되는 것만 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얘기한 김에 네. 최근에 녹십자가 굉장히 움직였는데 요 18만 원이 아주 허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녹십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돈 잘 버는 이제 국내도 사실 이제 건기식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파이프라인들도 물론 가지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면서 돈도 잘 버는데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더 바이오 쪽에 탄력적으로 이제 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요즘 이제 기술 수출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돈 잘 버는 기업인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만든다고 이제 높았었던 주가가 적정 구간으로 많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지금 재밸류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국내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전체적인 섹터 자체의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는 보니까 미국 혈액원 운영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마 ABO 홀딩스? 네,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내에서 선별적으로 녹십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고 임상 결과가 그렇게 앞으로 크게 기간이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기대 자금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가 미국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펩트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개장하자마자 좀 물량이 나오더니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이거 비만 치료 관련주잖아요. 네. 예. 어때요? 비만 이제 엄청난 질병이잖아요. 지금. 네. 예. 저도 매번 그랬듯이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너무 많고요. 그거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긴 한데 일단 이제 펩트론들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게 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이제 미국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만약 관련된 수기를 낮춰서 조금 더 많이 넓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사실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나 결과물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순수하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비만약 치료에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올랐 이력이 있고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비만약 치료제는 여전히 이제 그 위고비도 저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맞아볼까 한번 위고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많이 단가가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공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미국도 일라이 릴리를 필두로 해서 노보노 디스크도 생각보다 하단부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만약 치료제는 단기간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내년도까지 좀 지켜보시면 필요가 있고 미고비도 또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만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비만약 치료제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붐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한 번에 해결 못 해주나? 저도 이제 한 번만 맞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혈압 있으신 분들도 평생 혈압약 먹어야 된다는 거기에 딱 묶여서 약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전 요새 안 먹고 객입니다. 그냥 뭘요? 혈압약을요? 네, 그냥 음식 조절하고 그냥 운동하면서 위험한가? 괜찮으세요?
뭐 정민 앵커가 특별히 저를 약만 안 올리시면 괜찮아요. 아니 혈압약 안 드셔서 여기서 자꾸 버럭버럭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장이 그렇게 뭐 걱정이 안 될 만한 흐름이라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도 진행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요즘 이 약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수페타치스 네.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나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뭐 조정 차원을 넘어섰어요. 주가 저는 낙폭이. 추가 하락도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래도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들도 나온 이력이 있고 그래도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좀 반등을 했는데 그냥 유상증자를 조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제 원래 회사에서 조금 더 돈을 내서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줄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시행을 하고 실제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타법인 출자 자금에 대한 제2호를 굳이 가져가겠다, 굳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대와 실망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국내 이제 소액주주분들도 그렇고 너 또 한 번 잘못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보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수페타시스 기술적인 부분들도 봤었을 때 아마 하방이 조금 더 열렸고 저는 뭐 15,000원까지 충분히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MLB 기판에 대한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수페타시스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쪽 올라갈 때 가장 이제 탑픽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대덕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판주들이 뭐 FC BGA를 먼저 하시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MLB 기판도 슬슬 이제 타 업체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논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장도 증설을 하고 지금 과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예. 과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오늘 피크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 이제 사실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제2호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차법인 출자 자금을 조금 욕을 덜 먹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시장은 네.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락 자체 룸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 증시에서 두 번 속이는 건 양반이죠. 뭐 한 20번도 속이는 기업도 아직 멀쩡한데.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양봉 4개째는 조금 힘이 든가 봅니다. 0.1% 약세 보여주면서 2,479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0.54% 플러스권으로 68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동안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사들였었는데 5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3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도 37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680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금액은 적지만 7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40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건강관리 기술과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이 강합니다.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전기 제품과 가정용 기기 그리고 용품 쪽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AR, XR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내년 확장 현실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메타 플랫폼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XR 시장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위세하이텍이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8,840원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6,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넥트가 7.32% 올라가면서 3,000원대, K3I가 6.19%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4,975원이고요. 넥스트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증강현실, AR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버넥트 역시나 7.3% 상승 중이고요. K3I도 증강현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6.19%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그 밖에 맥스트가 2%대, 사피엠 반도체가 2.79%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1,410원이고요. 라운텍이 1.8%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81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주가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액션스퀘어는 운영자금 약 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바로 상한가입니다. 2,005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국내 서비스를 맡은 패스 오브 엑자일2가 스팀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17% 급등하면서 거래가 23,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트 소프트와 스타코링크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스코넥 역시도 3.87% 올라가면서 3,0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재건 관련주 내에서는 파라텍이 8%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1,761원이고요. SG도 6.19% 강세로 3,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입니다. 5.46% 추가 상승하면서 8,310원. 대동기어가 1.85% 강세로 현재 거래가 14,830원이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1.7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8,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만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정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장사인 미국 우주항공 회사죠. 스페이스X의 몸값이 500조로 평가가 되면서 우주항공 섹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주항공 섹터는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과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 혈구 공동 수장 임명으로 국내 우주 기업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페이스X가 있으며 중국 역시 2027년 민간인 우주 관광을 목표로 상업용 로켓 발사를 위한 발사대 준비 중으로 미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국내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이 9,649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된 수치로 우주항공 5대 강국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감시 정찰 자산인 군정찰 위성 3호기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에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HVM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VM은 첨단 금속, 특수 금속 전문 제조업체로 첨단 금속은 고강도, 내마모성, 내열성 등의 우수한 물성을 지니고 있어 우주항공,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의 다양한 분야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일 양자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인 만큼 눌림목 공략이 필요해 보이며 다음 살펴볼 기업은 인텔리안테크로 저궤도 위성통신 글로벌 서비스인 위네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5년 지상용 안테나 부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및
연구 인력 효율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3분기 실적이 둔화된 만큼 4분기 실적 개선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셀트레아이로 내년 1분기 스페이스X를 통한 자체 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I-T 발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3분기 매출액이 437억 원, 전년 대비 75.3%, 영업이익이 8억 원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3분기 수주 잔고는 5,4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만큼 4분기 실적 개선과 25년 고정비 절감 및 매출처 확대 노력으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급락과 반등을 겪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시장은 탄핵 정국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금투세 폐지 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4일 탄핵 관련 표결이 예정된 만큼 다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유입되고 있어 배당 및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출산, 주택, 교통, 교육 관련 세트의 정책적 테마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관련 이슈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만큼 눌림목에서의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탄핵 정국이 대한민국을 뒤덮으면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데다가 예정돼 있던 정책 일정들도 밀리거나 취소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예. 그래도 부동산 짚어봐야죠. 네. 이 와중에. 나중에. 네. 자,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네. 하루하루 또 하루 중에서도 시시각각 진짜 뉴스의 흐름이 숨가쁩니다. 네. 지금 이 진행 중이던 계약들 일정 미루자면서 멈춘 것도 많다 그러고 네. 당장 그러면 이게 분양하고 입주 앞둔 단지들의 일정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침체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계대출 관리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탄핵 정국으로 이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이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이 금융 시장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관련된 이제 담보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입주하는 그 과정 안에서 기존 주택들이 다들 관망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예. 다시 입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이런 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상당히 그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침체됐던 그 시장 안에서도 하루에 거래가 그래도 한 100건 정도 뭐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건 뭐 이 정도니까 한 뭐
뭐 10% 수준밖에 그 침체된 국면 대비했을 때도 1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환경들 때문에 분양에 대한 그 아파트 전망 지수가 굉장히 좀 급락하는 지금 시장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전국의 평균 분양 지수는 16.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서울의 아파트 지수도 11월에 108점 포인트에서 지금 12월에 89.5%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분양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서울도 10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분양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또 분양 대금을 좀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세를 통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또 입주가 또 입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뭐 정상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도금하고 잔금들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분양 시장들이 침체를 겪고 있고 수도권하고 지방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한 미분양들 해소되지 못한 지역들의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값 방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신규 대출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막혀 있고 네. 이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매수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8년 전에 그 당시 탄핵 정국 당시에 그 당시에 집값은 떨어졌었죠. 예,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016년에 그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전국은 0.16%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서울도 0.23%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실거래가는 0.33% 정도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뭐 11월에서 이제 12월 넘어가는 그 국면에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2017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장세로 들어가다가 이제 2월 달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3월 들어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탄핵에 대한 그 이슈들이 있었을 때 매수 심리가 그 위축이 되고 거래가 끊기면서 관망세에 돌입했던 것들이 주택가격 하락세를 가져오다가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보게 된다면 뭐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공급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수요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좌우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산 시장, 뭐 어수선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가결이 되던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던 그 기간 동안은 관망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기간은 내년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 뭐 관망세의 흐름이 뭐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좀 축소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워낙 어수선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 관련 정책들도 좀 뭐 막힌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 그동안 예정됐던 공급 계획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소유자들은 집값 움직임도 움직이지만 이 주택 공급 절벽 이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급 절벽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착공에 대한 그 수치를 보더라도 2021년도는 착공이 한 58만 세대 정도가 착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21만 8천 가구 정도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보면 착공 물량이 예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 수준이라면 이 착공하고 나서 3년, 4년 정도 있다 입주를 하는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입주되는 예상되는 것들이 25년에는 한 26만 가구, 그다음에 2026년에는 15만 가구,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17만 가구, 뭐 요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20만 가구 정도 들어갔던 입주 물량들이 지금 뭐 10만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급 부족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신용도 부분들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물량들이 더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정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제동이 걸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에 대한 그 계획들 뭐 이런 부분들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도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주택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주택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주택 가격의 뭐 급등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 시점들을 놓고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지역들도 있고, 또 이런 공급이 좀 부족하지만 또 수요가 더 부족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들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관망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리고 매수 자금들을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뭔가 그동안 멈춰있던 재건축 단지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물론이고 지금 통과된 것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기 신도시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공급 물량이나 아까 주택을 매입하고 매수를 하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상황, 뭐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의존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의 이렇게 불안하고 그 탄핵 정국 안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과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현안들이 가장 뭐 눈에 부각이 되고 뭐 가장 중요한 뭐 이런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 안에 그래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들은 괜찮지만 인프라가 또 갖춰지지 못한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의 뭐 예산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당기고 그다음에 초과이익을 지금 환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폐지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뭐 이런 것들도 폐지하는 것들도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탄핵 정국 안에서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냐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참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참 재미난 게 이런 부분들을 쉽게 통과를 안 해주고 혹시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앞에 있었던 그 법안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이 갖고 있는 그 정권을 잡은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또 그리고 정권을 쥐게 된 새로운 대통령 뭐 이 안에서 치적을 쌓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름만 살짝 바꾼다든지 조금만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계류적인 법안들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정당 안에서 이런 법안들을 쉽게 통과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뭐 한 3만 6천 가구 정도가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었는데 또 그 단지들 안에서 이 재건축만 바라봤던 그 시각 안에서 정치적인 것까지도 계산하다 보니까 이 분열들이 그렇죠. 좀 나올 수 통일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주 대책이나 또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불안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기 신도시 분들과 그 주변 분들에 대한 그 긴장감들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 진행 중인 쪽도 뭐 이렇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쪽에 제일 그거 한 게 이제 압구정 3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 송 대표님, 네. 제가 과문해서 그러나 이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 분담금 문제는 알겠는데 네. 기부 체납 이게 네. 무슨 용어입니까? 이게 채자가 처의 이가 아니고 차의 이네. 그 뭐 세금을 갖다가 안 내면 체납하는 그 체가 아니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부 체납이?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는 네.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그 인센티브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기부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납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압구정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 네. 받는 어떤 메리트, 베네핏 예, 베네핏을 일정 부분 또 토해내야 돼요. 토해낸다. 예. 그게 체납이라는 예, 의미입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가 한 뭐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네. 뭐 예를 들면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예. 그러면은 한 15층 정도의 그 인센티브를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공공이라는 곳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주어주는 건데 예. 그 공공성들이 뭐 모두 이 주민들의 혜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올라간 수치만큼 한 절반 정도 소위 말하는 그 나눠 먹기 형태가 되는 거죠. 누구랑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하고 또 이제 민간 쪽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공공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물량 안에서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갖고 온다든지 그런 거. 예, 또는 예. 그 지역 주민 안에서 아파트만 그 개발하게 된다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거를 못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럼 이 아파트를 내가 그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줬는데 너네는 공공에 뭘 줄래? 임대주택을 줄래? 아니면 다른 걸 줄래? 근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는 본인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요즘에 주려고 하거든요. 지역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시설물 뭐 이런 것들로 예. 주려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만 지어주게 되고 임대주택 주면은 그렇게 큰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음마 아파트가 가장 뭐 인기 있는 게 학군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임대주택 대신 뭐 향후에 어떻게 뭐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공공 도서관을 좀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들은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압구정 상구역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건너편이 성수동이잖아요. 성수동하고 강남하고의 그 공공 보행교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걸어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잠수교 같은 데 보면 밑에 사람들 많이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기부 체납을 하는데 뭐 이런 시설물들을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조합원들 안에서는 또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또 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걸 최대한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내가 사업성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추가 분담금이 커지고 이런 추가 분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좀 여기 이제 개발하는 입장 안에서 돈이 커진다라는 건 납부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반대 의사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 상구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신통기획을 통해서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또 요즘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사업성들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높아진 추가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압구정 상구역에 계신 분들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 자막에 신통기획이 그 신속통합기획입니까? 네. 이게 서울시에서 그거 지원한다는 네, 그렇죠. 좀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한 단계 넘어가는 거를 한 번에 뭐 세 가지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속도도 올려주는 건데 뭐 요즘 이 신통계획이 생각보다 뭐 그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신통방통하다 할 때 신통할 줄 네,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의외로 뭐 그렇게 좀 신통하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줄인다. 뭐 저렇게 줄이니까 딱 깔끔하게 자막 처리는 되긴 됐습니다만 네. 못 알아듣겠네. 많죠. 네,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이따 그냥 빠바에서 네? 빵이라도. 빠바. 네, 네. 그렇군요. 네.
1층 가세요, 1층. 네. 그거 알아듣고 얼마나 제가 스스로 신통방통하다고 여겼는지 처음 알아듣고. 오늘 언어 유희 많이 하시네요. 네. 그 한남 4구역 여쭤볼게요. 이제 네. 국내 건설사 빅2 하면 이제 삼성물산하고 네. 현대건설인데 수주하려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예, 행복한 고민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금융적인 부분도 낮춰주고 예. 또 심지어 요즘에 공사비 얘기 앞서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공사비를 낮춰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러게요.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분담금들 부담스럽잖아요, 요즘에. 네. 또 뭐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또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까 돈도 유예해주죠. 뭐 비용도 줄여주죠. 거기에다 공사비도 낮춰주죠. 거기에다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 날 일은 없겠지만 아파트가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은 대물변제로 이제 사들여 준다 뭐 이렇게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결국은 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고 수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뭐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더라도 남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행복하고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그래서 피해를 보냐? 그렇지 않고 뭐 이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도 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뭐 이 두 건설사도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여전히 좀 혼조세고 그래도 코스닥은 보니까 또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네요. 오늘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외국인 매매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뭐 아직은 매도 우위입니다. 예. 예. 그런데 크게 막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답하는 예. 모습은 예, 아니고. 맞아요. 예.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막 각각 절반씩. 생각보다 우리 장 잘 버티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소장님 바람대로는 가네요. 적산병 이후 좀 시장이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뭐 길길이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게 다져가면서 네.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근데 우리가 시장을 우습게도 보지만 시장이 나름 집단 지성이 작용하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의미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